그 다음에 공간 구조의 변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인구 감소가 어떻게 돼요? 모든 지역에 다 인구가 감소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960년에 총 인구가 2,500만일 때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는데요. 2016년에 4,800만일 때는 보면은 특정 지역에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수도권과 그리고 부산, 울산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의 우리나라의 인구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추세,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있으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어디냐?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전라남북도 지역, 경상남도에 또 보면 지리산 인근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충청권까지 이렇게 해서 인구가 쇠퇴하는 정도가 이제 덜한, 그렇지만 서울 내에서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보다도 집중되어서 쇠퇴하는 도시들 또는 농촌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지역 공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우리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는 더욱더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서 계획이나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니까 그러면은 도시의 확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이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됩니다. 주택 허가 건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2002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어디 비시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가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비시가 지역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가 외연적으로 저밀도로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저밀도로 확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가져왔던 어번 스프롤의 개념이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인프라의 공급에 대한 가대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또 교통 혼잡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외국인 학자가 연간 성장률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보면 스프롤의 현상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성장 스프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스프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과 스프롤 부분이고 수축 스프롤이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축 스프롤 시기에도 시가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증가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증가하는 양은 적지만 뭐예요? 완전히 인구가 더욱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도시 공간, 시가 면적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인구가 더욱더 감소하지 않는 제로의 시점부터 우리는 2031년으로 예측하고 있죠. 인구가 더욱더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어느 일정한 미래 시기까지는 뭐예요? 누적적으로 도시의 시가 면적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착형, 점진형, 급속형 축소도시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일부, 그리고 여기는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50년의 미래 국토 공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출입의 분담 비율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보면은 농촌 지역, 도시화가 아주 적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승용차 분담 비율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시가 지역 외 지역에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행 거리도 길어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통근하고 쇼핑하고 뭐 기타 등등의 통행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앞으로 국토공간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메가도시권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전, 세종권, 청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메가도시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가 합쳐져서 또한 메가도시권이 형성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해서 이 아령 모양의 하나의 메가도시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성장하는 반면에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축소하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는 이제 분산화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ICT 기반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공간 구조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력적인 배분 체계를 가지면서 또 기술 중심적 발전을 이루면은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은 자족적 분권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어떤 생활권 단위별로 이렇게 서로 독립된 그런 어떤 도시 또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내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쟁적이면서 또한 자원 및 환경 중심적 발전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협력적이면서 또한 분산적 집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소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적인 측면을 이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패턴을 만들어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분산적 집중 시나리오가 더욱더 좋다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반에는 앞으로의 미래 도시와 공간 구조는 협력적 배분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중심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자원 및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국토공간 정책을 가져가자라는 것이 국토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속철도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속철도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 강릉도 있고요, 그죠? 강릉도 있고 지금 보면 오송에서 강릉까지 가는 또 이렇게 지난 해인가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라는 게 전국토의 일일 생활권이 돼버린 거죠. 솔직히 일일 생활권이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 변화 부분에서 또한 감안해야 될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연료에 덜 화석 연료적인 연료를 사용하자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중심의 기술 개발과 그리고 자동차 기술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보다 더 더디게 또는 완화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유 경제와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공유 자동차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수가 됩니다. 밀리언이니까 뭐 50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명인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굉장히 빠르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94만 명이 이 공유 경제에 대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북미 지역과 그리고 유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를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유 차량의 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여기 보면 단위는 1000대니까 92,000대 정도가 2014년에 공유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뭐 우버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자율주행 차량과 교통적인 환경에 대해서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웹 인터넷 서베이를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공유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공유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보게 되면 가끔 이용한다. 그리고 그게 10%, 12%가 되는 부분이고,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가끔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50.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6.3%가 되죠. 마이너스는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 자율주행 차량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 승용차는 구매를 하면서 공유 자율주행 차량도 가끔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유 자율주행 차량이 활성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기 있는 자율주행 공유 차량에서 어떤 변화, 이전의 통행 패턴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보면 59.7%,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는 30%, 장거리는 27.4%가 되겠습니다. 점차 낮아지죠. 즉 장거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이 보다 더 크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3.9, 8.6, 22.7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장거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공유 경제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가끔 이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공유 자율주행 차량이 장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로상에서의 자동차 통행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오히려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레벨 0에서 4까지 해서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가 완전 자율주행, 그죠?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입력이라는 게 그냥 말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100%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되는 것은 레벨 2 또는 레벨 3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3까지,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제한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레벨 2 또는 레벨 3까지 다 되어 있고요. 레벨 4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은 더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버의 어떤 그런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 작동 방식이죠. 그래서 라이다가 있습니다. 저 360도 회전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라이다. 그리고 20개의 카메라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전파를 받는 거죠. GPS 정보 같은 것을 해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모듈을 통해서 요 앞에, 뒤에 또는 옆에, 사이드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거, 그죠? 장애물 같은 거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통해서 360도의 지형 지물,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갖다 판단을 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20개의 카메라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받아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블라인드 스팟 때는 이렇게 또 라이다가 앞, 뒤, 좌우 측면에서 통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2020년 올해는 뭐 거의 5,300만 대, 5,360만 대가 되고 2003년에는 6,500만 대 정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020년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이렇게 레벨 3 또는 2까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 보게 되면 보면은 변화율을 보게 되겠습니다. 변화율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증가하는데 30대에서 30대와 60대가 가장 크고요. 40대는 뭐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행시 승용차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연령대별 부분에서는 큰 폭으로 크지는 않고요. 약 40%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매 의향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한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구매 의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은 당연히 다들 구매하려고 하겠죠. 구매 안 하겠다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는 비율이 89%. 뭐 적정한 가격이면 다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이퍼루프로 해서 메갈리버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는 거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약 700마일, 700마일이면 거의 뭐 항공기 수준의 교통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여기서 나와 있는 건데요. 뭐 꿈의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총 4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튜브에 그냥 달리는 거죠. Each year, this UCLA grad program takes on a big problem and tries to solve it. The Hyperloop's biggest problem? Making tube travel comfortable. So this is kind of like the Hyperloop think tank design center.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개념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중국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메갈레버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시범 운영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 테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 오사카 스테이션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요? 시나가와 스테이션까지 해가지고 뭐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상된 일본의 자기 부상 열도로 505km 정도 되는 700마일보다는 뭐 낮지만 자기 부상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칸센 기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이런 새로운 노선을 갖다가 지금 우리 일본에서는 건설 중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나고야까지 이제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오사카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뭐 고속철도가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500km 정도면 더욱더 빠른 교통수단이 되겠죠. 자기 부상 열차이기 때문에 진동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연비 향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교통 킬로미터당
연료 소모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같은 연료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 결국에는 연료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승용차의 이용이 또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ICT와 빅데이터 부분에서 우리가 ICT 에브리웨어 우리가 스마트 도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타바이트 시험 문제 나왔었죠. 퀴즈 문제 제타바이트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물 정보나 인지 정보 우리가 얘기하는 RFID 센서 사물 통신 머신 투 머신 같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 정보 사물 정보들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적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